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예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게 7주 동안 그 동영상으로 방송한 적이 있었죠. 이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유는 뻔합니다. 한국사가 자꾸 끊겨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진행 못하는 반도 있습니다. 다 끝낸 반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 혹에 진도가 끝나도 뭔가 조금 뒤쪽 파트에서 강의를 좀 더 듣고 싶다. 나 그때 좀 집중 못했다. 혹은 뭐 불의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참석을 못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세 강으로 해서 45분짜리로 세 강으로 해서 일제 강점기의 우리의 저항부터 현대사, 그 다음에 현대사에서 벌어진 그 정치적 사건 외에 경제 통일, 뭐 그 양은 상당히 미미합니다만 이거를 45분짜리로 지금 계획으로는 세 강을 올려서 마스터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쭉 강의를 찍을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정확한 시간이 토요일 아주 오전인데 이걸 찍어서 밴드에 올리는 건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주 내지 한 12, 3일 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거두절미 하고요. 16강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6강. 뭐 책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죠. 제가 아주 20강 정도는 책에 있는 걸로 체크를 할 텐데 나머지 16, 17, 18, 19 이쪽 파트는 제가 필기와 말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필기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은 적절하게 그 16강이면 16강 이런 파트는 지금 정해져 있는 관계로 확인을 해보시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거기다 뭐 체크를 하시던가 아니면 뭐 그냥 수업에 집중하는 걸로. 자, 이 16강은요 3.1운동 이후에 국내 민족운동과 사회문화 변화. 말은 되게 화려한데 전 이렇게 적습니다. 16강은 저항은 저항인데 일제 강점기 때 소극적 저항이다. 소극적. 그러니까 이게 목숨 바쳐 싸우는 건 아니라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파트는 17강에 나오고요. 이 16강은 소극적 저항인데 양이 많은 듯 싶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하라는 것만 좀 집중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페이지가 이제 118페이지인데 이쪽에는 이게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삼총사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물산 장면입니다. 자, 우리 물품 쓰자 이거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폐사령이 20년대 폐지가 됐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도 늘어나고 일본 기업은 이미 진출한 상태에서 힘겨운 싸움을 우리 기업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물품을 써서 우리 기업에 힘을 실어주자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때 표현이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이런 캐치프레이즈만 가볍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 사실 이건 기억도 아니죠. 똘똘한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것 같아요.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그럼 우리 물품 쓰자. 작년에 한참 그 유행이었던 기업과 아스라이 사라지셨겠지만 노 재팬 운동, 쪽발이 거 쓰지 말자 이런 얘기 했었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폐사령 폐지와 관련돼서 우리 기업이 늘어나니까 우리 기업에 힘 실어주죠. 그럼 이거 몇 년대가 되는 거야? 폐사령 폐지 몇 년대라고 그랬니? 그렇지. 이미 챕터 14강에서 통치방식 할 때 말씀드렸죠. 그게 기본이라고 그랬고, 그죠? 액션이 있어야지 리액션이 있는 거잖아. 이건 리액션의 개념이니까 무조건 14강에는 일제의 기본적인 통치방식을 확인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자, 20년대 물산장로운동 조선사를 조선고수로. 자, 두 번째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어요. 백성이 세우는 대학. 그러니까 쪽발이가 1920년대인데 또 김한정 문화통치한다고 그랬죠? 우리를 속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떠벌리긴 했는데 그 교육 기회가 거의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럼 진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고등교육,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싶고 그 대표적인 게 대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쪽발이는 대학을 안 만들어주니까 우리 스스로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1920년대고요. 자, 그럼 쪽발이는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피곤해지거든요. 똑똑하면 저항의식이 생성이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들이야. 무슨 저항의식이 있겠어요. 배우면 저항의식이 강화되거든요. 그걸 막고자 쪽발이는 야야야야야 시끄러. 여기서만 해. 자기네들이 쪽발이가 만든 대학이 생깁니다. 경성제국대. 결과적으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억제하고자 만든 일본이 만든 대학이죠. 경성제국대학. 그러니까 이거는 방해고 억압인 거지 이것의 결과물로 우리가 만든 대학은 절대 아니고 이게 지금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입니다. 해방 이후엔 이게 서울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나쁜 대학이죠. 그래서 저는 이 대학을 곧 서울대학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질문을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물어보는 것도 좀 귀찮으니까요. 이 미래대학 설립운동 그래서 20년대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맹퇴치 운동이 있어요. 문맹퇴치. 문맹이라는 게 글을 봐도 글인지 모르는 게 문맹 아니에요. 그죠? 이걸 퇴치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 대단히 미개했다는 거죠. 한글이 되게 쉬운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확히 몰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저항의식이 생기겠느냐. 이걸 고무시키자라는 얘기인데, 대표적인 건 요건 하나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어요. 동아일보에서 문맹퇴치 운동으로 주도했던 게 동나르비 운동이에요. 이게 러시아 말로 가자 농민 속으로, 러시아에서도 농민들이 좀 무식했나 보죠. 글자도 모르고 그거를 모티브를 얻어서 그대로 동아일보에서 썼던 겁니다. 물론 동아일보라는 거 모르셔도 돼요. 이게 바로 문맹퇴치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죠. 주로 20년대고요. 사실 정확히 분화도 운동은 30년대 초반인데 현 수능의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물어볼 리가 없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 페이지, 오른쪽 119페이지는 뭐가 나와 있냐면, 제목부터가 벌써 범상치 않아 보이는 민족협동전선이에요. 전선이란 말이 귀찮으시면 이렇게 줄이셔도 돼요. 민족협동.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회주의, 다른 말로 공산주의라고도 하죠. 복잡한 얘기 제가 삼가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에서도, 우리 민족이 최고다라고 하는 민족주의에서도 사실 성향으로 보면 정반대인데 말이죠. 나는 쪽발이하고 타협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있어요. 이 둘의 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게 이제 1920년대의 큰 움직임인데, 또 20년대죠. 사회주의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쪽발이한테 큰 탄압을 받으니 뭔가 우군, 파트너를 만나고 싶은 거야. 힘을 합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손을 잡는 이런 플러스의 모습을 민족협동전선이라고 그래요.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왜 시험에 자주 나올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지금의 북한이고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면 남과 북이 갈라졌다가 뭉치는 모습이 통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반추해보면 여기서도 통일의 이런 모습, 통일의 전신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게 하나의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통일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서로 다른 사상끼리 뭉친 적이 있었다는 걸 보임으로써 통일의 정당성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시험에 잘 내요. 자, 그런데 이걸 배경으로 이게 이거라는 용어 정리를 해드렸고, 왜 이렇게 되는지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920년대 초반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우리나라 땅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려요. 유입된다, 들어온다 이거죠, 한반도에.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거두절미하고 이 공산주의자의 가장 궁극적인 이론적 핵심은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타도하고, 그러니까 돈 있는 애들, 그 부르주아들 중심으로 만든 국가도 그럼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는 계급 투쟁론과 더 나아가서 국가 소멸론을 주장합니다. 국가는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아니죠. 식민지 한반도 땅에 이게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펼치면 쪽발이가 볼 때는 어떨까요? 일본이 볼 때는 이게 아주 괴로운 사상이죠. 왜? 결과적으로 국가가 소멸되는 건 자기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일 텐데, 일본애들이 이걸 좋게 볼 리가 없죠. 이거를 억압합니다. 탄압하고, 이 사상을. 그러니까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탄압하는 건데, 그러려고 만든 법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치안유지법.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쪽발이가 제정을 해서 이 사회주의계 공산주의를 탄압하려고 법을 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치안유지법이 얼마나 시험에 수능에 자주 나오냐면, 이게 시기 20년대 물어보는 거고 목적 물어봐요. 공산주의계 탄압이요. 그러면 어찌됐건 이게 제정돼서 압박을 가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좀 후덜덜거리겠죠? 정말 여러분들 말대로 후덜덜거립니다. 왜? 탄압을 자기에게 직접 탄을 하니까. 그때 때마침 우리나라 한반도에 이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짱이다 이건데, 이 민족주의가 서로 분열을 한 상태입니다. 쪽발이하고 타협할 수 없다는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계와, 왜 쪽발이하고 타협을 못하느냐? 쪽발이가 뭐 얘기하는 선에서만
그렇게 생활하면 우리의 민족성을 지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다소 친일적인, 다소가 아니라 매우 친일적인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이렇게 서로 분화가 돼요. 나눠져요. 자,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으니까 어떤 애들과 손을 잡고 싶을 텐데, 그래서 그 위기를 돌파하고 싶을 텐데, 이 둘 중에선 이 사람들의 성향상, 국가소멸론을 주장하는 이 사람의 주장상 누가 더 코드에 맞아요? 코드에 맞아요. 당연히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맞죠. 왜? 이 사람들은 사실 독립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고, 이런 사람들은 친일파새끼들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손을 잡을 여지가 커지는 겁니다. 그죠? 같이 공동의 힘으로 쪽발에게 대적하고 싶으니까. 바로 자 보세요. 요거하고 플러스 비타민.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다? 민족협동전선, 민족협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 이게 북한이고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요즘으로 빗대서 생각해보면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의 전례가 되는 거잖아. 그치?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건 뭐 얄짤 없습니다. 무조건 시험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민족협동전선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있으니 그 단체를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바로 신간회라고 하는 거죠. 신간회. 바로 밑에 하단에 나와 있죠. 1927년에 만들어진, 연도는 쓰고 지우겠습니다. 신간회. 자, 일단 어떤 단체하고 공부 안 한 사람들은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민회하고 헷갈리는 거죠. 참 이게 유치한 수업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1907년에 만들어졌다가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신민회 기억하시죠? 신흥무관학교, 그죠? 태국서관, 대성학교, 그거하고 한음열만 차이 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죠. 이름이 비슷하다고 헷갈리면 답이 없죠? 야구선수 박찬호와 한국사공사 김찬호가 헷갈리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피식 웃으면서 이런 건 틀린다는 건 정말 수험생으로서 정말 이율배반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자, 신간에는 무조건 무슨 정신? 민족협동정신.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가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손을 잡게 되는 모습이다. 바로 이런 식의 배경으로 설명을 밑밥을 깔아드렸어요. 됐죠? 자, 여기서 마감지를 한번 붙여볼게요. 공간이 좀 좁아지만 카메라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보이니까요. 이 신간회가 27년에 만들어서 31년까지 활동을 하는데, 물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활동 중에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터져요. 아이고, 말 잘못했습니다. 광주 학생항일운동이 1929년이고요. 광주 학생항일운동. 뭐 이거 많이 들어보신 얘기겠지만, 통학길에 우리나라 여학생을 성희롱하는 거죠. 쪽발이 쉐이들이. 그 쪽발이 쉐이들에 대해서 이제 울분감을 표현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남학생들이고, 이른바 통학길 기차에서 주먹질부터 시작된 건데, 어떻게 보면 단순 해프닝 같지만 이게 역사적 의미가 꽤 크거든요. 1919년에 있었던 그렇게 강조해졌던 3.1운동 이후에 최대 한일민족운동이에요. 우리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가 꽤 큰 거란 말입니다. 60만 세 운동이 아니라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3.1운동 이후 19년 이후에 최대 한일민족운동인데, 지금 보시면 신간회가 활동 중에 이게 터진 거죠. 29년에. 그럼 이런 단체는 이렇게 일본에 저항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연합니다. 지원하는 거예요. 후원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신간의 칸, 보시는 119페이지 우측 하단에도 나와 있지만, 신간에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그리고 애초에 모음이 사회주의계 공산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의 결합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참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최대 한일민족운동이었다는 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스 처리해서 중괄호 4번에. 자, 이게 지금 보시는 챕터 16의 핵심 코어입니다. 이것만 들으셨으면 제가 볼 때 80% 이상은 잡아먹은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16강의 나머지 쩌리 파트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쩌리라는 게 뭐 역사적 쩌리가 아니라 시험적 쩌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 마시고요. 저는 확실한 건 친일파 우선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렇게 말하는 게 더 이상한데, 친일파 우선이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죽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막판인데 뭐 뭘 못하겠어요, 그죠? 자, 이쪽 파트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 지금 20페이지죠? 1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전개라는 조그만 제목하에 박스 처리가 되어 이렇게 보이시면 됩니다. 그죠? 그 전개 보시면 제가 강조드릴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 먼저 말씀 쭉 드려볼게요. 박스에 보시면 소년운동이 하나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여성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합친 것만큼의 파괴력을 자랑하는 평평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별표를 3방을 치세요. 이 소년운동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주 짧게 가면 되는데, 소년운동은 뭐 소년들이 무슨 운동을 벌이겠느냐, 무슨 저항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를 적어볼게요. 아이에서 어린이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아이라는 건 우리말 큰사전을 찾아보면 비속어라고 돼 있어요. 욕이에요. 표준어긴 하죠. 욕도 표준어니까. 그런데 어린이라는 건 인격적, 똑같은 대상이지만 인격적 주체를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사용하지 말고 이런 표현 쓰자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소파 박명환 선생 많이 하시죠?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발견했던 이른바 천도교신입니다. 자, 공항에서 이름 바꾼 게 천도교인지도 기억해 주셔야죠. 이 천도교 계통의 강교황 선생님께서 그 어린애들, 진짜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움직임을 싸잡아서 소년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전혀 아니죠. 늘 그 하대받고 늘 정말 뭐 부모한테 얻어 터지고 인격적 주체로서의 존귀감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니네들은 어린이야, 인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가치를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날 쉬잖아요. 그죠? 다 이 소파 강교황 선생 때문인데, 포인트는 천도교. 요개념 끝. 두 번째, 수능생의 거의 절반이 여성들 아니겠어요, 여자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여기서도 책에 없는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따라 적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집중만 하시면 돼요. 혁명은 부엌에서. 여러분들이 부엌이라는 게 요즘이야 무슨 남자 셰프들 맨날 TV에 나와서 지지고 볶고 막 이래가지고 저같이 정말 요리 재능이 없는 남편들이 정말 집사람 이렇게 눈치 보고 아이들 눈치 보고 이렇게 하게 만들고 있어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요리를 꼭 잘해야지만 남자고 가정적인 남자인가요? 사람인가요? 아빠고? 뭐 신산탄은 이제 좀 뒤로 하고, 자, 적어도 1920년대 이즈음에 혁명, 이노베이션을 부엌에서 하자. 이 부엌은 부엌댁이라는 말로 예전 우리 여성들이 어떤 여성들을 상징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뚫고 나오자 이런 얘기죠. 이른바 여권 신장 운동이에요. 요즘 말로. 뭐 페미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전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여권 신장 운동. 이런 걸 주도하는 단체가 바로 근우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근우회가 뭔지 모르면 문제를 틀립니다. 근우회. 여성들의 여권 신장 운동, 일제강점기. 뭐 1920년대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또 특징이 우리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신간에 있잖아요. 민족협동전선의 가장 본산이라고 하는 신간의 여성산하단체예요. 신간회의 여성산하단체.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수준 있게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여자들의 민족협동전선, 여성들의 민족협동전선 하면 역시 또 근우를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근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체크해 주시고, 평평운동, 거꾸로 해도 평형. 대충 감이 오시나요?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어설프지만. 자, 아날로그 저울 한번 해봤습니다. 왼쪽에 축, 오른쪽에 그 무게를 재는 도구. 똑같으면 균형을 이루죠. 그죠?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저울처럼 평등하게. 저울처럼 평등하게. 요즘에 디지털 저울 생각하시면 답이 없고요. 아날로그 저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왜 나오고 누가 했는가? 우리 조선시대 말입니다.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최하층을 형성하면서 온갖 차별의 대상, 욕바지가 됐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했던 사람입니까? 소나 돼지 같은 걸 잡아서 고기를 내다 팔고, 그 고기 뭐 팔고 남는 그 가죽에 가죽이 있잖아요. 그 가죽으로 가죽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런 정의가 중요하지 않겠죠. 조선시대 최하층의 어떤 대상들인데, 일제강점이 되고 나서 식민지가 되면서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야. 왜? 조선이란 나라는 철저하게 우리를 핍박하고 차별했는데 이 일본은 그러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아닌 걸 일본 총독부도 이 백정, 조선의 백정을 엄청 차별했습니다. 이름 위에다가 빨간색 점을 찍어서 백정임을 표시하고, 그 다음 이런 사람들 도한이라는 한자를 집어넣어서 또 차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포인트는 이겁니다. 조선시대 내내 차별받았던 백정들, 차별 대상이었던 이
백정들이 왜 일제강점기도 지속적인 차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차별, 철폐. 일단 단어부터, 우리를 부르는 단어부터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를 왜 계속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 철폐를 주장하면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는 거예요. 저울처럼 평등하게, 차별받은 사람이니까 평등을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평평이라는 것 자체가 평형, 형평, 균등하게, 차별 없게 라는 뜻이고, 경상남도 진주에서 1923년에 이런 분들이 먼저 으쌰 하면서 훔친 겁니다. 이름이 조선 형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형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단체 이름 적어볼게요. 뭐 책에다 있는 거니까요. 집중만 하시면 돼요. 책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다른 수업에 집중하시면 다 사인이 나오고, 이건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조선 형평사를 백정들이 조직해서 우리에게 떨어진 모욕적 표현, 차별을 폐지하자는 거지. 이게 1900 또 20년대네요. 공교롭게 20년대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소년, 여성, 형평운동. 물론 포커스는 형평운동에 맞춘 게 지극히 옳아 보입니다. 자,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120페이지가 끝났어요. 121페이지에서는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양이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밑에 하단에 보시면 종교 얘기는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족 종교는 천도교하고 대종교만 보면 된다. 그죠? 근데 그것만 보라 그랬는데 다른 걸 안 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제대로 보셔야 돼. 제대로. 천도교하고 대종교가 헷갈린다 뭐 이런 드립을 치는 건 정말 당혹스러운 거고요. 자, 이쪽에서는 민족주의 사학만 보시면 됩니다. 민족주의 사학. 식민사관이 뭡니까 여러분들? 쪽발이들이 니네는 식민지밖에 될 수 없었어 라고 하면 자꾸 우리에게 손해교육 시키는 거죠. 니네들의 뭐 수준 자체가 그냥 식민지야. 딱 식민지야. 이게 식민사관인데, 우리 민족주의 사학을 주장하시는 건 뭔 개소리야, 쪽발이 새끼들아. 응? 우리가 왜 식민지냐? 우리의 민족성이 얼마나 뛰어나고 니네보다 우월한데 라고 나타내시는 분들이 바로 민족주의 사학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한번 제대로 배운 분이 나와요. 누굴까? 그렇죠. 담배 신채호 선생님. 처음 묘총운동 때 조선역사 1000년대 제1대 사건이라고 규정한 이 표현부터 신채호 선생님은 무려 4번 정도를 출연하시게 됩니다. 이게 3번째고요. 곧 배울 의열투쟁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신채호 선생님, 이분은 조선 상고사라는 책을 씁니다. 역사책이죠. 이 상고라는 게 고대 사회를 얘기해요. 고대. 옛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일제강점기가 됐는데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 쪽발이보다 못한 게 없다. 우리 옛날 역사를 공부시켜보고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더 우월해서 일본에게 문화전파했다. 뭐 그런 걸 밝히려고 조선 상고사를 씁니다. 고대사 연구. 그 다음에 이분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이분 스스로 표현한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의 정신은 난가사상이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분이 표현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화랑정신도 있고, 뭐 유불교, 뭐 여러 가지 오묘한 교가 다 섞인 건데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난가라는 걸 민족 정신으로 이분이 스스로 규정하신 표현입니다. 자, 이분은 이 앞쪽에 일제강점기 되기 전에 대한매일신보 기자 출신으로서 어떤 얘기를 했다 그랬습니까?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고 역사를 빼면 민족이 없다. 민족주의 역사학의 방향성을 제시한 독자신론을 만들기도 했죠. 대한매일신보에 기고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목표수 시험에 나옵니다. 난이도 떨어지게. 본질은 난이도가 떨어지게야. 자, 그 다음 매번 이분만 내는 것도 토학질에 나오는 거죠. 아무리 신체로 그래도 어떻게 100% 신청만 내겠어요. 눈감보다 신청만 찍었다, 대학까지. 그러니까 하나 좀 여지를 두는 게 박원순 선생.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시잖아요. 그 설명 강하게 드렸었는데 대한매일신보의 초대 대통령이 승만이었죠. 이 승만이가 탄핵돼서 미국으로 쫓겨가 나와서 2대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 박원순 선생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 이분도 만만치 않은 분이죠. 그리고 민족주의 역사자고요. 자, 이분은 한국풍사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풍사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적어도 그 당시 근현대사를 집중 조명한 겁니다. 왜 우리가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강화도 조약을 터닝포인트로 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고대사고 있으면 이분은 근현대사입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는 절대 못 얘기했죠, 승무는. 자, 그 다음에 이분처럼 신채호 선생님처럼 민족 정신이 뭐냐라고 규정할 때 이분은 난가라고 했잖아. 이분은 국혼사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나라 국자는 빼줘도 무방하리라고 봐요. 혼사상. 이 혼이라는 게 정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혼 나오면 박원식이고, 박원식 혼난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이건 못하겠어요. 지금 매번 수업 시간마다 이런 식으로
국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드립을 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진짜 정말 거짓말치고 수명이 정말 몇십 초씩은 주는 것 같아요. 짜증이 나가지고 아무리 국사가 천민 과목 됐어도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죠. 제가 틈틈이 저도 어떻게 좀 현실과 타협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제 몸이 상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려고. 정통 과장 박원식은 여기는 난이다. 물론 그 정신을 가르치지 않는 정도니까 난이도는 떨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16강 소극적 정이 끝납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아니죠. 그죠? 자, 무장투쟁 볼게요. 이제 17강이에요. 제가 밴드나 유튜브에 이 강의를 올릴 텐데 그때 제목을 붙일 거예요. 이 강의는 어떤 강의다. 그럼 당연히 제목을 붙일 텐데 이건 16강, 17강 이걸 지금 합쳐놓은 건데 아마 강의가 잘릴 것 같아요. 45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잘릴 텐데 뭐 잘려도 16강, 17강에 뭐 2 파트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강 양 진짜 적습니다. 여기는 저는 이렇게 보죠. 적극적 투쟁이에요. 아까 16강이 소극적 투쟁이죠. 사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수 있는 구도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목숨 바쳐 싸우는 겁니다. 두 파트가 있는데 제가 우리 책 수능 특강의 순서를 좀 파괴를 해볼게요. 이게 무슨 갑자기 뜬금없는 파괴냐? 우리 책은 무장투쟁을 집어넣고 의열투쟁 집어넣고 다시 무장투쟁식인데 제가 재구성을 해서 의열투쟁부터 먼저 쭉 설명드리고 무장투쟁을 쭉 적어드릴게요. 아마 의열투쟁하고 잠깐 쉴 것 같은데 자, 두 파트가 있어요. 의열투쟁. 이게 뭐예요? 의열투쟁이요? 이거는 혼자대. 제가 무식하게 말씀드릴게요. 독립투사 혼자 한 분께서 여럿을 작살내려고 목숨 바친 겁니다. 여럿. 그러니까 제가 물폭탄, 도시락 폭탄을 만들었어요. 종로경찰서라는 정말 악명 높은, 물론 지금도 악명력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찰이고 쪽발이 경찰놈들 온갖 고문기술자들이 그쪽에 다 몰려있어서 우리 독립투사들을 정말 유린했던 것이거든요. 그럼 제가 우국지정의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이 의열투쟁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물론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도 일본 순사했겠지만 그죠? 독립군이 개새끼들 돌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텐데 여기에서라도 한번 독립투사 해볼게요. 도시락 폭탄 들고 종로경찰서에 대한민국 만세를 던졌어. 안 터졌어. 터졌을 때는 효과라도 있지. 안 터졌어. 그럼 저는 한 명이라도 쪽발이 애들 저성으로 데려가야 되니까 몸에 갖고 있던 총으로 막 총격전을 하는 거야. 도망가면서 뭐 숫자적으로 엄청난 애들 올 테니까. 근데 마지막 탄약이 총알이 약실에 딱 낄 때 나중에 군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절로 느끼게 되거든요. 띵 하고 들어오면 내가 잡혀서 내 동료들의 어떤 거처지를 고발을 하고 그러면 저는 뭐 정말 나쁜 짓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하나 딱 방탄을 해야 되고 빵 하고 땡기면서 대한민국의 만세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타격을 입히면 더 큰 효과를 얻지만 그렇지 못해도 언제나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 역사적 가치, 시험적 가치가 매우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다음에 무장투쟁 있잖아요. 이 무장투쟁은 무기로 장착하고 싸우는 건데 말을 쉽게 하면 군대예요. 우리나라 독립군대, 일본의 군대들과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결론적으로 외롭진 않을 거 아니야. 내가 여기에 무장 독립군으로 싸워서 내 동료들 40~50명과 싸워. 나도 죽을 수 있죠, 물론. 근데 이렇게 혼자 죽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 둘의 어떤 차이를 비교해 드리는 거지 어디가 더 용감하다는 걸 얘기할 의도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시험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가 이쪽이 더 높게 평가받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거예요, 사실. 이건 죽으러 가는 게 확정된 거고 이건 죽으러 간다는 확정이 아니라 쪽발이 때려잡으러 가는 거니까 의미가 다르지. 그죠? 물론 둘 다 폭력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 투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쪽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군대 이름을 많이 봐야 되고 또 전투 이름을 정확히 보려면 많이 봐야 돼. 아마 내신 한국사를 좀 빡세게 가르치는 학교 출신들은 이거에 대한 공포감이나 트라우마도 있을 텐데 현 수능에서는 걱정 1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떻게 국사가 쉬운 과목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쉽기도 쉬워졌고 간단한 흐름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이쪽에 포인트를 좀 잡아서 이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쪽은 무조건 나오고 이쪽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의열투쟁 보고 잠깐 휴지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열투쟁은 단체 2단체에 보시면 돼요. 2단체.
이 의열투쟁단체가 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 수능특강이 워낙 썰렁한 양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열단이라는 게 바로 신흥문학교 출신 우리 교양교사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압도적으로 김원봉이에요. 그래서 김원봉이 매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분이 이 신흥문학교 출신이죠. 신민회가 만든 거기에 단원 13명과 함께 1919년에 만두 빌리면서 의열단을 만듭니다. 어찌됐건 내 목숨 하나 바쳐서 여러 명 쪽발이 원숭이 새끼들 하늘나라 데려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항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세 분을 기억해 두세요. 13명 중에서 3명이면 양 많이 줄어드린 거죠. 시험이라서가 아니라 이거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역사 배우고 우리말 배우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뭐 옳다고 봅니다. 자, 김상호에 대해서 이 종로경찰서에 폭탄 던지신 분이에요. 종로경찰서 악의 축인데 그 악의 축에다가 폭탄 던져? 이거 목숨 바쳐 싸우는 거죠. 김익상 의사, 그 다음에 나석주 의사 이렇게 다른 10분에겐 외람되지만 이 분들이 바로 의열단 멤버였고 우리 한반도 안에 있는 식민통치 기간에 폭탄을 던지신 겁니다. 물론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제대로 터지지도 않아요. 왜? 그 당시 그때 폭탄이 안 터졌는지 좀 아쉽기도 한데 어쨌건 이런 분들의 열렬한 의거 혼자 여러 명과 싸우겠다 목숨 바쳐 싸우겠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 독립을 앞당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의열단 너무 쉬운데요? 네, 쉽죠. 시험이 쉬우니까. 근데 여기서 요거 하나 좀 맞춰볼게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신채호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여기 왜 나와요? 역사학자인데. 이분하고 베프예요, 베프.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 그러니 이 신채호 선생이 역사학자이고 민족주의 역사학자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좀 사고가 생각이 바뀌어요.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 그러면서 어떤 폭력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가지거든요. 또 이런 친밀한 구도가 형성되니까 또 이분들은 폭력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폭력을 부정적인 단어로만 보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신철님은 내 친구 원봉이 정말 고생 많네. 나는 이 의열단, 내 친구가 만든 의열단이 꼭 잘 됐으면 좋겠어. 무조건 니네들의 그 희생으로 그 폭력성과 그 희생에 자극받은 민중들이 대거 참여를 한다면 민중과 폭력이 어우러지고 우리 조국 독립은 빨라질 거야. 나는 너의 단체 의열단에 파이팅을 전하고 싶어. 그러면서 역시 대한매일신보 기자 출신이면 문필력이 뛰어나시겠죠? 그렇게 해서 쓴 책이에요. 글이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물론 이 여성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갈 이유는 없어 보이고 힌트를 다 주니까요. 조선혁명 선언을 외우지 않아도 신채호가 그 김원봉 장군에게 글을 쓴 이름을 물어보지 않고 줄 걸 다 준단 말이야, 순문. 그게 바로 무슨 단이냐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때 의열단 차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틱하죠. 연결된 게 많고 또 신채호 선생이 4번째로 출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수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압도적입니다. 김구 선생은 잽이 안 돼요, 잽이. 김원봉. 영화 암살에 보면 조승우라는 나름대로 이제 탑급 배우죠. 나 잠깐 나오고요. 영화 밀정 보면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또 김원봉 장군 역을 맡는데 다 호인으로 멋진 남자들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이니까. 제가 봐도 멋지거든요. 정말 남자 오고 남자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이 초연하고 많은 사람 아우를 줄 알고 무엇보다 사상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사고는 늘 바뀔 수 있잖아요. 조국 사랑하는 마음, 조국 독립에 애다는 마음은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도 참 하늘나라 가면 저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삶이 김원봉 장군 꼭 만나서 소주 한잔 하고 싶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멋진 분이라고 다 알고 있고 저도 뭐 직관적으로 얘기 들은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뭐 이러면서 한마디 하실 거예요. 자, 저 또 술자리에 뭐 빨리 생각보다 하늘나라 오게 되시면 잠깐 참석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가 한인애국단이죠. 이 한인애국단도 의열단에 밀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이가 바로 김구 선생이 만들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에 으쌰하고 뭉쳤다가 상하이에서 계속 말싸움이고 갈등이라고 그랬어요. 왜? 무장투쟁론자대 외교 독립론자가 서로 맞서고 화학적 결합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 결합만 돼 있으니까 물과 기름이 섞이겠어요. 촉매제를 안 집어넣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거야. 이 김구 선생이 다 떠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자기네들이 중국 땅에 있으니까 중국 정부로부터 뭔가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때 중국 애들이 좋아할 만한. 어차피 중국 땅에 있으니까. 그게 뭘까? 일본에 대한 액션이지. 왜? 중국도 지금 일본한테 공격당하고 있거든요. 그럼 동병상련이라고 하시죠. 그죠? 같이 외적의 침입을 받는 입장에서 동병상련이 되는데 뭔가 우리 단체가 일본에게 큰 타격을 가면 중국 정부도 좋아라 하고를 밀어주겠지. 그래서 만든 게 한일협정입니다. 이게 1931년이니까 이거하고 10여 년 이상 차이가 났는데 자주한 한일협정의 멤버 두 분을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봉창 이사. 이분은 일본 도쿄로 넘어가서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요. 윤봉길 이사. 글자 크기도 좀 얘기 다르게 적혀 있죠? 이 윤봉길 이사는 한일협정 당원으로서 쪽발이가 1930년대 초반에 상하이, 중국의 상하이를 점령을 해요. 이게 이른바 상하이 사변인데 뭐 긴 얘기 필요 없고 결과적으로 이때 일본 애들이 이제 드디어 중국의 어떤 노른자의 땅을 이제 공격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네들이 이겨놓으니까 쪽발이가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파티를 열어요. 마침 그때가 또 일본 천황이라고 지네들이 부르는 그 원숭이 우두머리 새끼가 생일이거든요. 윤봉이사가 드디어 폭탄을 던졌는데 이 폭탄이 그동안 안 터지던 폭탄의 효과를 배가 시켜서 터진 거야. 단상이 4분의 3이 날아가고 콘크리트로 만든 게 거기 군의코라고 해가지고 군의코 맞지? 그 일본 천황의 장인, 일본 천황이라는 애의 장인이 거기서 폭살당하고요. 폭탄으로 살해당하고 뭐 자기가 처참하게 그동안 우리가 울분을 쌓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 표현이 딱 되는 곳이 바로 이 상하이 훈커공원의 의거죠. 많이 보셨죠? 많이도 나오니까 상하이 훈커공원 의거. 사실 수많은 의열투쟁이 있지만 그 중에서 효과를 따져볼 때는 윤봉이사의 이 상하이 훈커공원 의거가 압도적인 거죠. 그랬더니 말이죠. 아주 뭐 이게 막힌 속이 뻥 뚫리는 무슨 사이다 같은 그런 움직임인데 여기서 그 당시 중국의 최고 지배자가 장제스라는 애거든요. 물론 이름은 알 필요 없습니다. 중국의 최고 리더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이고 이거 중국 1억 인구도 못한 일을 1억 인구도 못한 일을 장한 한국인, 장한 조선인 한 명이 해냈다. 그 조선인은 물론 윤봉이사를 얘기하는 거겠지? 장한 조선인 한 명이 해냈다. 이런 멘트를 날리고 그동안 전혀 관심도 없었던 이 김구가 이끄는 대한민국 임시정, 대임정을 후원해주게 되는 계기가 돼요. 물론 김구의 대임정 말고도 중국 땅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사람에 있는 호의적인 반응도 물론 올라갑니다만 애초에 김구가 이걸 만든 의도하고 접목을 시켜볼 때 아구가 짝짝짝짝 시계 톱날처럼 맞아떨어지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이것도 역사시죠. 자, 더 많은 의열투쟁 단체가 있고 뭐 박열의사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영화 박열이라고도 나왔었죠. 대종상 여우주연상도 받은 영화입니다. 1917년에. 그 대단히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 단체들이 뭐 다물단 이런 것들 정말 대단한데 유감스럽게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구도는 수능특강에 적시가 안 됐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원출제가 안 될 테니까 이 두 개만 체크해 주시고요. 무장투쟁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고 현대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